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좋아하시죠? 저도 금요일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금요일은 다른 평일날과 비교해서 다를 게 별로 없죠. 출근도 해야 되고 사실 월요일, 화요일과 비교해서도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을 사랑하는 이유는 금요일 이후에 따라올 토요일, 일요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요, 사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꿈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찬 금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주식의 주가창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에 많은 잡음들이 있었죠. 어제 주식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금리 인상이 뚜렷해졌다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줬는데요. 주식 시장의 모습은 생각보다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보합의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62%, 그리고 나스닥은 의외로 플러스 0.87%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모습은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인 이유는 살펴보시면요. 이게 금리거든요.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1.51까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3.70% 하락을 하면서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빅스 지수도 함께 2.2%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에 이어서 차지 포인트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 포인트 rallies after unveiling new partnership with Mercedes-Benz. 자,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파트너십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머세디스 미 차지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곧 론칭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 멤버십에 참여를 하면요, 머세디스를 모는 벤츠를 모는 운전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겠죠. 프릭션리스, 프릭션이라는 것은 이제 마찰이거든요. 마찰 없이 크로스 차징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징 스테이션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멤버십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플 차징 네트워크 어카운트가 없어도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충전 서비스를 주는 기업들의 멤버십을 각각 다르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차징 카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차지 포인트의 멤버십만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제공하는 충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벤츠를 몰고 있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컬렉션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차지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충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충전기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만 보면요, 지금 노스 아메리카니까 캐나다까지 포함을 하겠네요. 자, 퍼블릭과 세미 퍼블릭 세팅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장소, 그리고 공공장소 아닌 데서도 지금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공장소를 살펴보시면 약 6만 곳에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6만 곳은요, 차지 포인트 뿐만이 아니라 다른 EV 차징 네트워크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미 퍼블릭 플레이스니까 공공장소 이외에 중간 정도의 포지션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차지 포인트의 네트워크를 전용적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거 역시 6만 곳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면 지금 12만 곳 그 장소에서 차지를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벤츠를 몰고 있는 분께는 굉장히 좋은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벤츠를 하나 사야겠네요. 이거 보니까. 자, 그래서 이 드라이버들은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냐면 레벨 2 아니면 DC
차징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레벨 2와 레벨 3를 모두 제공하잖아요. 레벨 2는 일반 충전을 얘기하고요. DC 파스트 차징은 레벨 3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슈퍼 차징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가상현실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acebook testing Edge inside Oculus Virtual Reality headset. 페이스북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광고를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광고를 붙여서 테스팅을 하냐면 오큘러스 그 디바이스 안에서, 그러니까 가상현실 안에서 광고를 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초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테스팅을 했는데 광고를 어디에 붙여서 테스팅을 했냐면요. 오큘러스 모바일 앱에서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큘러스 모바일 앱은 이 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가상현실 기기에서 테스팅을 한 것은 아니고 모바일상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테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범위를 넓혀 나간다. 그래서 액추얼 디바이스니까 오큘러스 장비에서 드디어 이제 광고를 한번 띄워보는 그런 테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의 게임에서만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블라스톤이라는 슈터 게임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슈터 게임이니까 총 쏘는 거겠죠? 이 게임에서 일단 테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넓혀 나간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큘러스 헤드셋을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면요, 새로운 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한 이 방법이냐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그러니까 이제 오큘러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설치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디벨로퍼,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이 개발자들이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왜냐면 오큘러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거기다가 이제 심어주면요.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을 페이스북과 그 디벨로퍼, 개발자가 나누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프로그램에 모여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게 되면 개발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양질의 그 게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개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용자들이 오큘러스에 더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더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면 또 들어오게 되는 개발자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북이 진행하고 있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가상현실로 여러 가지 좀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펠로톤이라는 기업 아시죠? 그 헬스클럽 그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운동을 할 때 이 가상현실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터를 만나는 거죠. 가상현실 안에서. 그래서 따라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이야 오큘러스가 워낙 좀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이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금방금방 발전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금방 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오큘러스 헤드셋을 뜨고 같이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영화관에 가는 대신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학교에 가서 뭐를 배우는 대신 이런 클래스 같은 것도 다 가상현실에서 해결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의 그 진화 모습은 굉장히 많은 관심에 그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로쿠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로쿠에 관해서 조금 부정적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요. 구글과의 좀 갈등이 깊어지면서 유튜브 TV가 사실 로쿠가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 두 번째로 인기가 많았던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됐죠. 엊그젠가 제가 전해드린 뉴스에 따르면 이제 구글이 독자적으로 장비까지 개발을 해서 유튜브 TV에 가입하시는 신규 고객께는 이 장비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로쿠로서는 굉장히 타격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LCL이 로쿠 TV를 이번에 론칭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시장은 UK, 즉 영국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LCL 로쿠 TV 모델이 곧 어베일러블 할 것이다.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HD 화질 그리고 이제 4K 화질에서 제공이 되는데요. $229면 이 스마트 TV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TCL 일렉트릭 뭐 영국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 회사랑 로쿠가 이번에 파트너십을 맺고요.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론칭을 곧 하겠다. TCL 로쿠 TV라는 이제 브랜드를 달고요. 스마트 TV를 드디어 이제 UK에 판매를 시작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TV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텐데 스트리밍 서비스 대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이죠.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채널들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로쿠 채널도 시청이 가능하겠죠. 이 로쿠 채널이 굉장히 확장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25,000개 정도의 무료 영화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로쿠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쿠가 과연 구글과의 단절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트레이드 데스크에 관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Trade Desk is readying its biggest product launch ever. The Trade Desk가 준비를 하고 있다. 가장 커다란 상품 론칭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떠한 서비스 상품을 지금 론칭할 예정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ade Desk가 최근에 그 데이트, 그러니까 날짜를 공개했다. 어떠한 날짜냐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오버홀디드라는 것은 이제 앞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혁신적인 플랫폼을 공개할 날짜를 드디어 이제 발표했다는 거죠. 7월 7일 날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자, 브랜드 앤 마케터. 지금 그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마케터들이 파이오니어 앞서 나가고 있다. 뉴 마케팅 노말이니까 이제 뉴 노말이 마케팅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 쪽에도 뉴 노말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뉴 노말은 어떠한 현상이냐면 이제 더 이상 광고를 그냥 대강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드리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광고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추세가 돼버렸다. 광고 시장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거잖아요. 자, 이번에 새롭게 론칭하는 플랫폼의 이름은 솔리마르라고 합니다. 이 솔리마르는 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이 공개하는 비기스트 릴리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 데스크 역사상 이렇게 커다란 그 플랫폼의 그 새로운 혁신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공격적인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해온 회사가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이러한 그 공격적인 투자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트레이드 데스크의 매출은요, 무려 4배가 향상됐다고 합니다. 뭐 20%, 40%가 아니고 4년 동안 지금 매출의 규모가 4배 정도 는 회사가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다. 그만큼 투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릴리즈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역시 다시 한번 이 트레이드 데스크가 얼마나 이노베이션, 혁신에 관심이 많고 우선순위로 두는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 자, 트레이드 데스크는 이번에 40%에 가까운 엔지니어 리소스를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이번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보유한 엔지니어 중에서 한 40%가 지금 달라붙어서 이번 플랫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솔리마르라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은요, 유저 인터페이스다.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간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플랫폼인데, Ad Buying Experience.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은요, 그 광고주, 광고 에이전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자리에 광고를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물론 이제 추천을 해주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발표되는 플랫폼에서는 이 그 광고 그 공간을 사는 그런 경험을 훨씬 더 쉽게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트레이드 데스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 러닝의 어시스턴트, 이름이 있네요. 코아라는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 기능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나중에 이제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면 이러한 그 특성 그리고 업그레이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제가 2주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에 베팅한다라는 좀 긴 영상이에요. 44분짜리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기업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가셔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톡 스플릿, 주식 분할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1로 스플릿이 됐기 때문에 가격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주식의 개수는 이제 10배로 늘었겠죠. 여러분들 혹시 트레이드 데스크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식 애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드 데스크에 좋은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기사는요, 아마존에 대한 소식입니다. 혹시 제가 아마존에 대한 뉴스를 하도 자주 읽어드려서 너무 아마존을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 주식 뉴스를 검색을 하다 보면 아마존에 대한 뉴스는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그만큼 새로운 소식, 혁신적인 모습도 많고요. 좋은 호재도 많은 기업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떠한 소식이 전해지는지 함께 읽어보시죠. Amazon's App Store offers small app developers 90% revenue cut.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앱스토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앱스토어 그러면 흔히 구글의 앱스토어 그리고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마존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아마존의 앱스토어가 이번에 굉장히 수입이 적은 소규모의 그 개발자들한테 90%의 레비뉴를 안겨준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관심이 가죠. 자, 이번 주 초에 아마존이 굉장히 조용하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발표 내용이 뭐였냐면 아마존 앱스토어 스몰 비즈니스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발족을 한 거죠. 새로운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제공을 한다. 작은 규모의 앱 디벨로퍼, 개발자들한테 80%의 매출을 안겨준다. 바이 디폴트니까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요. 아마존은 20%만 가져가고 그 앱을 개발한 개발자들한테 80%를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10%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내가 개발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매출 중에 90%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엄청난 파격적인 프로모션이 이번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무나 이러한 프로모션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들어낸 레비뉴가 1 밀리언 이하인 사람, 그러니까 100만 장자 이하인 사람이죠. 따라서 엄청나게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의 레비뉴를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이러한 파격적인 그 프로그램은요. 4분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을 아마존 앱스토어에 불러들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마존 앱 같은 경우는 46만 6천 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3.5 밀리언이니까 350만 개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경우도 220만 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앞으로 아마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앱을 좀 늘려나가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굉장히 짧은 기사인데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고 계신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declares 0.56 dividend.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배당금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56센트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6센트라는 금액은요. in line with previous니까 지난 분기랑 같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6센트를 받으시게 되면 이것을 1두로 배당률로 해보면 0.8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1%가 되지 않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작은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날짜가 좀 나와 있는데 페이어블 데이트는 September 9이니까 9월 9일날 배당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한 이틀 정도가 걸리니까 한 9월 11일 정도에 구자에 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 디비던 데이트 나와 있는데 엑스 디비던 데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X라는 것은 그 빼놓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수하셔도 배당금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8월 18일 이전에 이미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계신 분들께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당금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날 엑스 디비던 데이인 날 그 매도를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엑스 디비던 데이인 날 만약에 매도를 하셔도 배당금은 나온다. 그러니까 8월 18일 날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도 배당금은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배당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배당 서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비던드 서머리 시킹 알파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디비던드 일드가 나와 있는데 0.87%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식의 가격에 비해서 한 0.87% 정도의 일드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뉴얼 페이아웃은 1년 동안 얼마 정도를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 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24달러를 1년 동안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음으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전체 순이익 중에서 이 페이아웃 레이시오라는 것은 몇 퍼센트가 지금 배당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28.84%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의 28%만 사용을 하면 배당금을 다 나눠주고 남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100% 가까이 되는 기업은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순이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배당금을 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을 주기 위해서 뭐 부채를 끌어다가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5-year growth rate이 있는데요. 5년 동안 평균 매년 배당금이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좋죠. 9.5% 정도 지금 배당금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비던드 그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매년 배당금을 올려준 역사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난 17년간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배당금을 올려준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테크 주식에 관한 소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혹시 빵 주식이라든지 메가테크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자,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라지캡 테크놀로지에서 멀어져 갔다. 라지캡 테크놀로지는 빵 주식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반도체 주식도 될 수 있고 좀 시가총액이 큰 테크 주식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올해 들어서 리오프닝 그 테마를 가진 그런 테마주 쪽에 많이 몰려가고 있잖아요. 여행 산업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면서 굉장히 테크주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다란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내년에 S&P 500의 어닝 퍼 쉐어 그로스를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EPS의 성장률이 S&P를 넘어설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요. 현재 채권의 금리가 점점점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테크 주식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2020년에 그 각 섹터별로 어떠한 수익률을 거뒀는지, 그리고 2021년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각 섹터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작년에 1등이었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S&P 500에 비해서도 16%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었죠. 테크 주식은 지금 10%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다른 섹터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평균치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테크 주식입니다.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요. 2021년 올해 EPS의 성장률을 보면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테크 섹터죠. 테크 섹터는 26%에 그치고 있고 나머지 섹터들은 EPS의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순이익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S&P 500 평균을 봐도 순이익 성장률이 올해 들어서 36%나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표를 딱 보면 테크 섹터가 못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전망치를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 표는요. 어닝 그로스, 내년에 과연 어닝이 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성장률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건데
좋은데 내년 같은 경우 그 섹터별로 테크가 가장 안 좋습니다. 지금 11%잖아요. 물론 이제 그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S&P 500의 평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요. 테크 주식의 그 성장률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자들이 테크 그 세그먼트에서 멀어져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테크 주식 안에 메가캡 테크만 띄어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금 짙은 파란색이 2021년에 EPS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밑에 있는 회색은요. 내년에 2022년 들어서 순이익, EPS는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닝 퍼 시어니까 순이익이 몇 퍼센트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치를 보여줍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 엄청나죠. 56%의 성장, 내년에는 조금 약하고요. 아마존은 올해도 33.5%, 내년에도 30%가 넘어갑니다. 자, CRM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올해, 내년은 12%.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30%, 내년에도 16%가 넘어갑니다. 구글은 올해 성장률이 48%, 내년에 8.5%, 마이크로소프트 34.7%, 그리고 내년에 7.8%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굉장히 좋네요. 뭐 엔비디아는 100%가 넘어가는 성장률을 올해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0% 가까운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페이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장률을 보면요. 확실히 S&P 500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테크 세그먼트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어제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이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3명의 전문가들이 그들의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켓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좀 특별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오늘이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 방송의 1주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년 6월 18일 날 제가 미국 주식 투자로 15년 내에 은퇴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1년 동안 방송을 꾸준히 해왔다는 자부심 그리고 뿌듯함도 느껴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미주은이라는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 동기가 부여가 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그래서 1주년 기념으로 하나의 방송을 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따 저녁 때 방송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저녁의 특별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re seeing the shift already. The data that has come in on the inflationary side has been hotter than expectations and consensus, and the governors are taking notice. I think the FOMC will have to slowly kind of ratchet in its expectations that it can keep rates at the zero bound through 2023. We're already seeing potential for a rate hike by the end of next year, and the tapering then, if you just kind of work backwards, probably will also begin by the end of 2021, the end of this year, or perhaps at the latest early next year. Generally speaking, we also are looking towards that September timeframe, and I think Powell and team are as well. Keep in mind that's when the unemployment benefits roll off, and that's also when back to school happens. We get a better picture of the labor economy here in the US, and if there are indeed labor shortages to drive up wage inflation. And so, some data is still yet to be determined, but for now, I think on the margin, the trend for the Fed has been to kind of taper and raise rates
a little bit earlier than maybe investors were thinking about. I was pleasantly surprised because I think they did adjust to reality very well here. First of all, that is a massive increase in their inflation estimate for the fourth quarter of this year, but it's completely justified by the two very strong CPI reports we've seen since the last meeting. Second of all, they did put 2 rate hikes. We thought they might put 1 rate hike into 2023. They actually put 2 rate hikes into 2023. And then they also kept the unemployment rate down at 4.5%. So they think that the slowing that we've seen in labor force growth employment growth in the last few months, I think that reading between the lines, what they're saying is this probably is due to a slow reopening of the economy and because of these enhanced unemployment benefits. When those go away over the summer and in September, employment growth is going to pick up again, and that unemployment rate is going to come rattling down to that 4.5% target. So, both in terms of their forecasts and in terms of their rate hike projections, I regard this as appropriately somewhat more hawkish and in line with a better economy. So I'm quite pleased with it. Chair Powell has gone out of his way in previous meetings to kind of de-emphasize the dots. Those are just forecasts. It's one of a number of events or scenarios that could unfold. And I wouldn't be surprised if he does that again today.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uncertainty right now about the outlook. There's questions about where the labor market is today, much less where it's going to be a year from now. Similarly, on the inflation front, it has been stronger, but a lot of that's reopenings and bottlenecks. It's hard to kind of read that through into next year. So, it sounds like the initial reaction is based on those dots. I guess I would really want to see kind of the language in the press conference, because again, those dots are just forecasts. It's one of many possible scenarios. And so my guess is Powell de-emphasizes those and instead focuses on what we know. And we know the labor market recovery is taking longer, and we know that the kind of reopening and bottlenecks is leading to some distortions in inflations. That's not a particularly concerning set of facts as we know them. Yes, there's reasons to get concerned about forecasts, but again, they're just forecasts. So I think that will be the message.